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교과서 진도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해 2단원 공동체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지켜야 되는 대화의 원리, 즉 상대방과 물론 우리는 아무렇게라도 대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자신의 우리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담화 관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글이 바로 이해 2단원, 바로 공동체 대화의 원리에 대한 단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단원은 사실 본문이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활동으로만 이루어진 단원이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협력의 원리를 알아보자. 자, 동희야, 너 축구 잘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전학 오기 전에 말이야. 학교에 유소년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실력을 인정해줄 정도란다. 난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어.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 나가 꾸준히 연습을 했더니 축구를 아주 잘하게 됐지. 그렇지? 거의 중2병 수준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동희야 너 축구 잘해라고 물었을 때 그냥 잘해 못해라고만 대답을 하면 되지, 과도할 정도 지금 뭡니까? 많은 그 정보를 뭐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질문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불필요한 내용, 즉 지나친 정보죠. 내용까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뭐다? 협력의 원리 중에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경륜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양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한 내용보다 지나치게 적게 말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양의 경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TMI, 그죠?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뭐야? 결론은 축구를 잘한다는 말이잖아. 조금 이따 축구 같이 할래? 좋아. 근데 너 어제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건 어떻게 됐어? 자, 일부러 못 드는 척하면 내가 축구화를 어디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질문에 대한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그렇죠.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그렇죠?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협력의 원리 중, 그렇죠? 관련성에, 그렇지? 경륜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 경우야 간접적인 의사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친구들과 얘기할 때 갑자기 혼자서 딴소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는 경우고, 그렇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화성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말하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부분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자,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로 협력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를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는 협력의 원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에서는 화자도 청자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때는 내가 화자고 그 상대방이 청자가 되지만 반대로 상대가 말할 때는 상대가 화자고 내가 청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가 대화 자체도 협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협력의 원리는 다음 네 가지의 경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의 경륜. 그렇죠? 양의 경륜. 말 그대로 그렇죠. 수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라. 그렇지? 즉 모자란 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모자란 것도 안 되고 넘치는 것도 안 된다 라는 걸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질의 경륜. 그래서 질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보가 질적으로 우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 뭐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관련성의 경륜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태도의 경륜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가끔 가다가 그 뭡니까 우리가 일종의 그 선택장애 있는 애들한테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보면은 뭐 아무거나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상 그 뭔가 답이 없는 그런 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태도의 경륜을 어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공손성의 원리는 자, 대화를 할 때는 언어의 절을 잘 지켜야 상대방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화의 원리로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 자, 공손성의 원리란 자, 바로 뭐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우리는 공손성의 원리다. 즉 공손하게 말하는 원리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죠? 자,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라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되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것이 바로 뭐다? 바로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한 대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옆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요령의 경륜. 그렇지? 자, 요령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게 요령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령의 경륜은 부담은 낮추고 이익은 높이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요령의 경륜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관용의 경륜은 바로 뭐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다는 거죠.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바로 뭐다? 자신의 부담은 최대화하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칭찬의 경륜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뭐다?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거. 자, 그 다음 겸양의 경륜은 자,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그죠? 나의 것은 최소화, 좋은 걸 최소화, 그죠? 그 다음에 비방을 최대화하는 거. 나를 오히려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겸양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칭찬은 낮추고 반대로 자신의 비방은 최대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동의의 경륜은 바로 뭐다?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일치를 최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일치를 최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몇몇 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식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지만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보통 관용의 경률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렇지? 내가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뭐 물감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친구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친구한테 일단 먼저 물감 좀 빌려줄 수 있니? 하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어서 안 되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용의 경륜을 사용해가지고 그럼 네가 다 쓸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뭐다? 지금 뭡니까? 사실 이걸 지가 다 쓰고 빌리면 내가 이득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는 감추고 어떻게? 네가 쓸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나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나도 이제 혹시나 너도 다른 색깔이 필요하면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있는 색깔이면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바로 뭐다?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도 그럼 나도 좋지. 그래서 내가 다 쓰고 꼭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요령과 관용의 경륜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칭찬과 격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상을 탔을 때, 알겠지? 상을 탔을 때도 뭡니까? 와, 나는 이번에 이런 거 참 못했는데 너는 정말 잘해가지고 상까지 타는구나. 정말 대단해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친구도 더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상을 탔을 때도 어때? 아니야, 그냥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러면서 너도 훨씬 더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칭찬은 낮추고, 그렇지? 그냥 운이 좋았다고 비방을 높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바로 공손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손성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공손성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밑에. 자, 그래서 가와 나의 당화 상황을 고려해서 공손성의 원리에서 알맞은 말을 써보자. 뭐 이건 그냥 나중에 쓰면 될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사실 요거는 이번 2022년 교육과정에 처음 나온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전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던 원리예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다음 만화를 보고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얘들아, 오늘 경기는 졌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힘내자. 그래서 지금 선배가 이제 그 뭡니까? 자기 편을, 팀 동료를 지금 그 일종의 응원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 경기에서 이겼을걸요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배 지금 그 체면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렇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적도합시다. 여기서는 상대의 기분이나 체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의 체면이 어떻게 손상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자아의 모습을 인정받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체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자아의 모습을 인정받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체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존중받으면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체면이 손상되면 가혹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한 대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뭐다? 우리가 그 대화를 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알겠죠? 자, 다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담화관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자, 모든 언어에는 그 사회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의사표현 방식 혹은 담화의 의미가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 뭐만 하면 모든 건 다 밥에다 연관을 시키잖아. 그렇지? 상대방이 걱정이 될 때는 밥은 먹었니? 그렇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반가워서 이제 다음에 또 보고 싶으면은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옛날부터 농경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떼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담화관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글 쓰니까 듣기와 관련하여 조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담화관습을 살펴봅시다. 자,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번거롭고 시끄럽다고 해도 정신을 정돈하여 그 대략을 잘 기억할 것이며 함부로 들어넘기지 말도록 할 것이다. 자, 음란한 말, 도리에 어긋난 말, 허망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잘 속이는 말, 가혹한 말, 과장된 말, 원한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조금씩 뒤로 물러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첫 번째 말에서 얘기하고 있는 담화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상대의 말에 그렇죠? 집중하며 끝까지
경청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자, 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불필요한 말을 듣지 말고, 그렇죠? 필요한 말만 골라 들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속담들이 있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끝까지 경청해라. 그렇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 그렇지? 왜?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의미가 완전해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일단 상대의 말에 끝까지 집중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불필요한 말을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골라 들어라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뭡니까? 남의 그 욕하는 말, 나쁜 말 이런 것들은 듣지 말고, 그렇죠? 오로지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들만 이제 들어라 라는 거죠. 아까 속담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 얘기네 진짜. 점점 치매가 오나?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즉 바로 뭐다?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소리하고 나쁜 말 듣고 이러면은 안 좋게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이 배워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에 담겨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담화관설을 보다 합시다. 자,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을 하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바로 늘 말하던 것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아무도 안 듣는 곳에서라도 바로 말조심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두 속담으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그렇죠?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담겨있는 속담이 이런 속담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의 고전문학에 관련된 담화관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서거정의 차계기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렇죠? 자,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주인은 술상을 내오되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며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이 난 전혀 없고 단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친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우리 집에는 고기도 없고 오직 채소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친구를 굉장히 인색하게 대접을 하죠. 그래서 인색한 대접과 그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즉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주기 싫었다는 거지. 그렇지? 자,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청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라는 거지. 그치?
진짜로 닭을 빌려 타고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재치와 익살로,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해서 김 선생의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우리말의 담화관습은 바로 뭐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약간 2차, 3차 언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돌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왜 충청도식 개그 해가지고 보면은 뭡니까? 그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많이 오는데 택시 타고 내리면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기사가 이제 아니야 선장이라 불러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치?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갈비탕 집에 할머니랑 갔는데 할머니가 갈비탕 먹고 김치를 맛보더니 이 집은 김치 맛집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 말은 갈비탕 전문점인데 갈비탕이 맛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갑자기 비가 오면 시어머니가 말없이 와가지고 자기 손자를 안고 이제 우아둥둥 하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며느리는 나가서 빨래를 걷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빨래를 걷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행동을 통해서 뭡니까? 하더라고. 그 사이에 애를 봐줄 테니까 빨리 빨래 걷어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담화관습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유소사가 지연에게 부탁하여 유모를 통해 사소저에게 청혼의 뜻을 정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 자,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약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유소사 대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을 이제 결혼시키는데 일단은 장담하지 않고 바로 뭐다?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담화관습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겸손하게 말하기가 사실 가장 잘 드러나는 건 그거죠. 손님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도대체 이 많은 음식은 뭔가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근데 바로 뭐야? 이것도 역시 일부러 이제 겸손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연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이를 택했다. 좋은 날 택해서 두 사람을 결혼시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려 말하기와, 그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말하기라는 게 우리만의 이제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학생의 대화를 하는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국면을. 자, 봅시다. 저는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학생의 임원으로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첫 번째 학생, 다 학생은 바로 뭐다? 자신이 어때? 자신의 덕이 아니라 바로 뭐다? 나를 자신을 믿어주는 바로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역시 바로 자신을 계속 낮추어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 학생은 바로 뭐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음 학생 봅시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의 운영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단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문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된 저를 학생회 회장으로 뽑아주세요.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학생은 바로 뭐다? 중학생 때부터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학생의 운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러고, 그리고 빠른 결단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는 원더우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바로 뭐다? 자신의 생각을 그렇죠? 직접적으로 전달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요즘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뭐 예의 바르게 보인다는 게 있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단점은 바로 뭐다? 굉장히 좀 자신감이 못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장점은 바로 뭐다? 굉장히 좀 유능하고 좀 똑부러지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좀 거만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그런 말하기 방식과 현재 말하기 방식의 모습을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뭐 뒤에 거는 읽어보면 되고 바로 수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다음 수필을 읽고, 그렇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길을 가다가 우리 아이들만한 아이들이 지나가면 꼭 다가가서 말을 붙이게 된다. 분명 내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없던 습관이다.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영판 싫어한다. 창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엄마 걔 알아? 다. 나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다. 엄마는 밭에 가는 이 길에 이웃 동네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아가 하고 말을 걸었다. 아가 엄마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러면 그 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묻는다. 아줌마 나 알아요? 알지 그럼 내가 너를 모를 게비. 너 이불에 오줌 싼 것도 알고 다 안다 내가. 아이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면서 얼른 대답한다. 엄마랑 아버지는 잘 계신다고. 그때야 엄마는 오냐 잘 가라 인사를 하거나 호주머니를 뒤져 당신 먹으려고 싸가던 감자나 고구마를 나눠주곤 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물을 차례다. 엄마 걔 진짜 알아? 엄마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씩 웃기만 하셨다.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라는 거죠. 자, 일단 꼭새로 표시합시다. 나 어릴 때도부터 자, 꼭새로 표시했죠. 방금 읽었던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까지 꼭새로 표시합시다. 모른다는 건지까지 꼭새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을 제시를 하고죠. 이 글의 관례가 수필이기 때문에 글 속에 등장하는 나는 바로 글쓴이 자신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여기서 글쓴이도 그렇죠? 글쓴이는 그렇죠? 자, 엄마가 동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내가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엄마를 닮아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물론 나는 내가 말을 걸었던 걔를 모른다.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그러나 또 나는 걔를 영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며 날마다 비슷한 음식을 먹고 살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웃이고 같은 사람이다. 이웃끼리 반가워 말 붙이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끼리 눈을 마주쳐도 서로 외면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않은가?
서양인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라도 눈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혹은 좋은 아침이에요 같은 가벼운 인사나 눈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나는 참 좋아 보인다. 자, 좀 얼른 커보도 합시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 손을 잡은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눈을 마주쳐놓고도 먼 산 말하게 하는 게 거북해서 내가 먼저 인사를 했더니 아이가 얼른 제 엄마 뒤로 숨는다. 그럴 때는 인사를 한 내 쪽이 무한해진다. 어느 땐 서로 몇 번 얼굴을 마주쳐서 빤히 구면인 줄 알면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눈은 딴 데로 돌리고 어색한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사는 게 정말 재미없게 느껴진다. 반대로 시골 버스를 타면 사는 그렇죠. 그렇죠. 자, 사는 게 바로 이런 맛이구나 싶어질 때가 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빤히 아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때다. 올해 고추 농사는 잘 되는 것 같지요? 어때요? 우리 고추는 탄재가 와 허연데. 자,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비가 너무 오면 병충해가 들끓을 건데 걱정이네요. 나는 이따금 시골 유람을 간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도시의 모습과 시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는 바로 뭐다? 서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외면하는 그런 삭막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시골에서는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이제 서로의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렇죠. 이따금 시골 유람, 마을 유람을 간다. 시외버스 타고 아무 시골에나 내려 아무 마을에나 들어가 그냥 동네를 이곳저곳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시골 마을 구경하기 어디나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그 내밀한 속 풍경은 다 다른 것이 우리나라 시골 마을이다. 나는 그곳을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저절로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온 내력이 읽히는 것 같다. 내가 동네를 돌아다닐 때면 집 앞에 나 앉아있던 노인들이 나를 부른다. 그냥 무심히 일로 와봐요. 자, 나를 부르는 그 눈빛은 무구하다. 그쪽 이제 순진하다는 거죠. 처음 본 사람에 대한 경계의 빛이란 애초에 없다. 있다면 약간의 호기심 정도. 어디서 왔냐고 묻지도 않고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부터 내민다. 그래놓고 나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조심스레 묻는 것이다. 작년 여름에도 전라도 고창의 어느 마을을 그렇게 구경하며 다니다가 나는 그렇게 손님 아닌 손님 대접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 우리 고향 마을도 그랬던 것 같다. 그때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물건을 팔러 다니다가 혹여 저녁 때가 되면 주인은 보따리 장수가 자신의 집에서 유하고 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밥도 당연히 같이 먹었다. 아무리 보따리 장수라고 해도 저녁 때가 됐는데 그냥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냥 그랬다. 밥대 보따리 장수가 오면 밥을 주었다. 그것은 하나도 별난 것이 아니었다. 보따리 장수가 밥대가 되어 어느 집에 들어가기 미안해서 나무 그늘이나 정자 같은 데서 쉬고 있으면 먼저 본 사람이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으면 우리 집에 가자고 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억세로 표시합시다. 자, 그러고 보니 여기서부터 그렇죠? 찾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자, 방금 읽었던 당연하게 여겼다까지 억세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이 글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글쓴이는 바로 어떤 사람이다? 바로 이타적인 타인을 위하는 고향 문화 속에서 성장해 온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봅시다. 산다는 것은 나하고 남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은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쵸. 바로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죠.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표현을 우리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글의 글쓴이는 바로 뭐다? 타인과의 소통이
지닌 가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즉 타인과의 소통이 바로 뭐다?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한 산다는 것은 나와 남이 끊임없이 뭔가를 나누는 것이다. 나 혼자만 지니고 있거나 남이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다. 혹시 지금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봐요. 혹시 지금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눠봐요. 행복해질 거예요.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는 바로 뭐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글쓴이가 바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어, 그렇죠? 4의 1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자, 이 단어는 정말 이 내용만 살펴보면 거의 끝나는 단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후딱 빨리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내용 정리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바로 주장하는 글인 논설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성격은 논설문의 목적은 요건 정도 알아둬야 돼요. 논설문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설명문 같은 경우는 뭐다? 그 사물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설명문은 정보 전달, 논설문은 설득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도 설득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논리적입니다. 소재는 동물의 권리고 주제는 바로 뭐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라는 거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문제 의식을 질문 형태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자의 반성을 유도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나열 등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바로 논증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다 역시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논증 방식. 논증 방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논증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바로 연역법이라는 거죠. 혹은 연역의 방식, 뭐 영역법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은 연역 논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이미 검증된 사실이나 법칙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대전제로 제시되는 그 내용이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면 그 사례도 당연히 어때? 그 대전제대로 일어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연역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대전제.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전제가 추상적인 내용이고 일종의 그것이 개념이나 법칙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 사례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거 참이면은 당연히 바로 뭐다? 결론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전제가 참이면. 알겠죠? 대표적으로 연역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바로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건 이미 검증된 법칙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이 바로 뭐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연역도 단점이 있어요. 알겠죠? 연역은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이론을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 뭡니까? 사실이나 법칙을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러한 방식이 연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나 법칙을 알기는 좀 힘들다는 게 단점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연역과는 좀 반대의 모습, 바로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귀납법은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고, 그렇죠? 이들의 공통점을 통해 일반적인 사실이나 개념을 도출하는 걸 귀납법이라고 해요. 즉, 연역은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으로 가는 방식이라면 귀납은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귀납법이 바로 뭐냐면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미켈란젤로도 죽었다. 라파엘로도 죽었다. 그렇죠? 이들은 모두 사람이다 라는 공통점을 빼죠. 그래서 고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뽑아내는 게 귀납법입니다. 알겠죠? 근데 귀납법은 굉장히 큰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냐면 바로 제시된 사례들이 즉 대전제죠. 들이 참이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례를 다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전제로 깐 게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한 뭡니까? 그 내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그 경우 케이스가 존재를 한다면은 뭡니까? 이 그 결론은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귀납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뭐다? 아무리 대전제로 제시된 사례들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꼭 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혹시 학교에서 더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더 있기는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알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요 세 개에서 끝이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유비추리. 줄여서 유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비추리, 즉 유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이미 일어난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공통점을 통해 현재 일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는 유비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유비추리는 바로 뭐다? 바로 비유적 방식처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알겠죠?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해외 그런 외래종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상황이 있었죠. 그때 황소개구리나 베스나 블루길이나 이런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막 엄청 혼란스러워졌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미 결론까지 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래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언어 생활도 어떻다? 앞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미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 둘의 결론이 유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유추의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유추는 바로 뭐다? 그렇죠? 사례 안의 공통점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면 네 번째가 바로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 방식. 왜? 이거는 논쟁이라고 보기 조금 힘들거든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글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후딱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한다.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인간과 동물의 어떤 점? 같은 점, 다른 점? 그치, 바로 공통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도 바로 뭐다? 동물도 모두가 바로 뭐다? 자신의 욕구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점은 공통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날개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고 싶은 닭을 공작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둔다.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코끼리를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동물원의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날개짓하며부터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다? 동물을 물건으로 여기는 인간의 인식이 드러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례는 인간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그렇죠? 자,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그렇지? 그다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질문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돌려놓고. 자,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등을 확인함으로써 척추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과학자들은부터 규명하였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즉 동물들도 인간처럼 바로 척추를 통해서 뭡니까? 감각을 느낀다라는 거죠. 즉 그 말은 이꼴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첫 번째에 해당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즉 동물들도 바로 뭐다? 고통을 느끼는 그 뭡니까? 그 감각체계, 신경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 는 주장에 대한 이유 첫 번째, 이거는 네모 1번으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세부 주장을 요즘은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일단 큰 틀의 주장은 바로 뭐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큰 틀의 주장이고, 그에 대한 세부 주장으로서 바로 뭐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글쓴이가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볼 수 없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밑줄 칩시다.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게 바로 뭡니까? 뒷받침하는 근거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밑줄 치도록 합시다. 바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주장에 대한 이유 네모 2번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조서에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자, 꼭지를 표시합시다. 쏘리. 갑자기 확 뛰어넘었네. 잘못 뛰어넘었네. 자, 여기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흑인 노예 제도나 흑백 분리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그러한 제도가 차별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누구나 인정한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이다.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다? 이 피부색이라고 하는 기준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피부색 동그라미 치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는 관행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인간이나 동물 중 어떤 종, 그렇죠? 종 역시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어떤 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속하느냐는 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인간이, 그렇지? 인간이나 여기서부터 구별하는 것은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 차별이다. 그렇죠?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지?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 그렇지. 바로 뭐다? 자, 사실 이거는 두 번째와 지금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를 두고 철학자 피터 시몬은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하였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철학자 피터 시몬은부터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하였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그렇죠? 인종 차별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의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올려놓고 보답시다. 자,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세 번째 이유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주장을 했고, 세 번째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죠. 바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주장에 대한 이유 네모 3번이 되겠죠.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저서에서 1970년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이후 동물 학대 건수가 급격히 줄었고, 자, 이 궤적과 함께, 그렇죠, 성차별, 아동학대, 인종혐오 범죄 등이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인지심리학자부터 방대한 자료와 함께 보내주었다까지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죠?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자, 이를 통해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면서
이를 외면하는 사회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냄을 강조하였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죠. 자, 그래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인도의 민족운동자 간디는부터 강조하였다까지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 차별주의와 같다는 이유의 근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므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죠?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동물은 인간과 다르므로, 그렇지?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제시한 것은 바로 뭐다? 예상되는 반론과 그 이유를 미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봅시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갓난아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 중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논리이다. 나와 같은 인간인데 라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 라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인간 중에서도부터, 그렇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본론 내용을 종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것도 얘기한 거는 결국 다 바로 뭐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자,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야생동물의 타고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기르는 동물원,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이 그런 관행이다라는 거예요. 자, 꺽쇠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부터, 그렇죠?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이 그런 관행이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예전부터 바로 뭐다 동물들을 이렇게 동물의 권리를 무시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권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칩시다. 바로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권의 기본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바로 뭐다? 인권과 비교하며 동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쓰인 논증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한 가지 주장을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글을 판단해 보면 됩니다. 뒤에 학습 활동 같은 건 꼭 반드시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이제 문법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아까 그 문법 이론이나 이런 거 머리 좀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공부하면서 질문할 거 질문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